이번에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작품은 이범선의 오발탄입니다. 작가 이범선은 1920년 평안남도 신안주 출생으로 광복 후 월남한 작가입니다. 그는 대광, 숙명, 휘문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고 1977년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항마을 사람들, 오발탄, 피해자, 분수령 등이 있는데 오늘 읽어드릴 작품 오발탄은 피해자라는 작품과 함께 사회고발의 성격이 강한 작품으로서 객관적인 묘사를 통해 약자의 생존과 침울한 사회상을 부각시킨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특히 오발탄은 6.25 전쟁 직후 서울의 해방촌 일대를 소설의 주 무대로 하여 전후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삶의 나침판을 잃어버린 주인공의 비극을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가 이범선의 대표작 오발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발탄 이범선 계리사 사무실 서기 송철호는 6시간 넘도록 사무실 한 구석 자기 자리에 멍청하니 앉아 있었다. 무슨 미진한 사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장부는 벌써 집어치운 지 오래고 그야말로 멍청하니 그저 앉아 있는 것이었다. 딴 친구들은 눈으로 시계바늘을 밀어 올리다시피 5시를 기다려 후딱 나가버렸다. 그런데 점심도 못 먹은 철호는 허기가 나서만이 아니라 갈 데도 없었다. 송 선생님은 안 나가세요? 이제 청소를 해야 할 테니 그만 나가달라는 투의 사화내의 말에 철호는 다 낡아빠진 해군 작업복 저고리 주머니에 깊숙이 찌르고 있던 두 손을 빼내어서 무겁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나가야지. 하품 같은 대답이었다. 사화내는 저쪽 구석에서부터 비지를 하기 시작하였다. 먼지가 사정없이 철호의 얼굴로 몰려왔다. 철호는 어슬렁어슬렁 일어섰다. 이쪽 모서리 창가로 갔다. 바켓의 물을 대야에 따랐다. 두 손을 끝에서부터 가만히 물속에 담갔다. 아직 이른 봄이라 물이 꽤 손끝에 시렸다. 철호는 물속에 잠긴 두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펜대에 시달린 오른손 장지 첫마디에 콩알만한 못이 박혔다. 그 못에서 파란 명주실 같은 것이 사르르 물속에서 풀려나왔다. 잉크, 그것은 잠시 대야 밑바닥을 기다 말고 사뿐히 위로 떠올라 안개처럼 연하게 피어서 사방으로 번져나갔다. 손가락 끝을 중심으로 하고 그 색의 농도가 점점 연해져 나갔다. 맑게 개인 가을 하늘색으로 대야 가장자리까지 번져나간 그것은 다시 중심의 손끝을 향해 접어들며 약간 파랑색으로 달무리 모양 둥그런 원을 그렸다. 피. 이건 분명히 피다. 철호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슬그머니 물속에서 손을 빼내었다. 그러자 이번엔 대야 밑바닥에서 한 사나이의 얼굴을 보았다. 철호의 눈을 마주 쳐다보는 그 사나이는 얼굴의 온 근육을 이상스레 힘을 움직이며 입을 비죽거려 웃고 있었다. 이마에 길게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 밑에 우묵하니 파인 두 눈, 깎아진 볼, 날카롭게 여윈 턱, 송장처럼 꺼먹고 윤기 없는 얼굴, 그것은 까마득한 원시인의 한 사나이였다. 몽둥이 끝에 모난 돌을 하나 칡렁꿀로 아무렇게나 잡아매서 들고 동굴 속에 남겨두고 나온 식구들을 위하여 온종일 숲속을 맨발로 헤매고 다니던 사나이. 곰? 그건 용기가 부족하다. 멧돼지? 힘이 모자란다. 노루? 너무 날쌔어서. 꿩? 그놈은 하늘을 난다. 토끼? 토끼. 그래, 그놈쯤은 꽤 때려잡음직하다. 그런데 그것마저 요즘은 몫에 잘 돌아오지 않는다. 사냥꾼이 너무 많다. 토끼보다도 더 많다.
그래도 무엇든 들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사나이는 바위 잔등에 무릎을 꿇고 앉아 냇물에 손을 씻는다. 파란 물 속에 빨간 노을이 잠겼다. 끈적끈적하게 사나이의 손에 묻었던 피가 노을빛보다 더 진하게 우러난다. 무엇인가 때려잡은 모양이다. 곰? 멧돼지? 노루? 꿩? 토끼? 그런데 사나이가 들고 일어선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보기에도 징그러운 내장. 그것이 무슨 짐승의 내장인지는 사나이 자신도 모른다. 사나이는 그 짐승의 머리도 꼬리도 못 보았다. 누군가가 숲속에 끌어내어 버린 것을 주워오는 것이었다. 철호는 옆에 놓인 비누를 집어들었다. 마구 두 손바닥으로 비볐다. 우구구 까닭모를 울분이 끓어올랐다. 빈 도시락마저 들지 않은 손이 홀가분해 좋긴 하였지만 해방촌 고개를 추어 오르기에는 뱃속이 너무 허전했다. 산비탈을 도려내고 무질서하게 주워 붙인 판잣집들이었다. 철호는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레이션 곽을 뜯어 덮은 처마가 어깨를 스칠 만치 비좁은 골목이었다. 부엌에서들 아무데나 마구 버린 뜨물이, 미끄러운 길에는 구공탄 재가 군데군데 헌데 더댕이 모양 깔렸다. 저만치 골목 막다른 곳에 누런 시멘트 부대 종이를 흰 실로 얼기설기 문살에 얽어맨 철원의 집 방문이 보였다. 철원은 때에 절어서 마치 가죽끈처럼 된 헝겊이 달린 문 걸쇠를 잡아당겼다. 손가락이라도 드나들 만치 엉성한 문이면서 찌걱찌걱 집혀서 잘 열리지를 않았다. 아래가 잔뜩 잡힌 채 비틀어진 문틈으로 그의 어머니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가자, 가자. 미치면 목소리마저 변하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이미 그의 어머니의 조용하고 부드럽던 그 목소리가 아니고 쨍쨍하고 간사한 게 어떤 딴 사람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철호의 얼굴에 걸레 썩는 냄새 같은 것이 확 풍겨왔다. 철호는 문 안에 들어선 채 우두커니 아랫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중학교 시절에 박물관에서 미라를 본 일이 있었다. 그건 꼭 솜 누더기에 싸놓은 미라였다. 흰 머리카락은 한 오리도 제대로 놓인 것이 없었다. 그대로 수세미였다. 그 어머니는 벽을 향해 돌아 누워서 마치 딸꾹질처럼 어떤 일정한 사이를 두고 가자, 가자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 해골 같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쨍쨍한 소리가 나오는지 이상하였다. 철호는 윗방으로 올라가 털썩 벽에 기대어 앉아버렸다. 가슴에 커다란 납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았다. 정말 엉엉 소리를 내어 울고 싶었다. 눈을 꼭 지리 감으며 애써 침을 삼켰다. 2달 전까지만 해도 철호는 저녁 때 일터에서 돌아오면 어머니야 알아듣건 말건 그래도 어머니 지금 돌아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곤 하였었다. 그러나 요즘은 그것마저 안 하게 되었다. 그저 한참 물끄러미 굽어보고 섰다가 그대로 윗방으로 올라와 버리는 것이었다. 컴컴한 구석에 앉아있던 철호의 아내가 슬그머니 일어섰다. 담요 바지 무릎을 한쪽은 검엉 또 한쪽은 회색으로 기웠다. 만삭이 되어서 꼭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 같은 배를 아는 아내는 몽유병자처럼 철호의 앞을 지나 나갔다. 부엌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분명 벙어리는 아닌데 아내는 말이 없었다. 아버지, 철호는 누가 꼭대기를 쿡 쥐어박기나 한 것처럼 흠칠했다. 바로 옆에 5살 난 딸애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철호를 쳐다보고 있었다. 철호는 어린 것에게 얼굴을 돌렸다. 웃어 보이려는 철호의 얼굴이 도리어 흉하게 이지러졌다. 나 삼촌이 나이롱 치마 사준댔다? 응. 그리고 구두도 사준댔다? 응. 그러면 나 엄마하고 화신 구경 간다? 철호는 그저 어린 것의 노랗게 뜬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철호의 헌샤스 허리통을 잘라서 위에 끈을 꿰어 스커트로 입은 딸애는 짝짝이 양말 목다리에다 어디서 주운 것인지 가는 고무줄을 끼었다. 가자, 가자.
아랫방에서 또 어머니의 그 저주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벌써 7년을 두고 들어와도 전혀 모를 그 어떤 딴 사람의 목소리. 철호는 또 눈을 꼭 감았다. 머릿속의 뇌줄이 팽팽히 헤어졌다. 두 주먹으로 무엇이건 꽉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에 철호는 어금니를 바서져라 맞씹었다. 좀 춥기는 해도 철호는 집안보다 이 바위 잔등이 더 좋았다. 그래, 철호는 저녁만 먹으면 언제나 이렇게 집 뒤 산등성이에 있는 바위 위에 두 무릎을 세워 안고 앉아서 하염없이 거리의 등불들을 바라보며 밤 깊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어느 거리쯤인지 잘 분간할 수 없는 저 밑에서 술 광고 네온 사인이 핑그르르 돌고 깜빡 꺼졌다가 또 번뜩 켜지고 핑그르르 돌고 깜빡 꺼지고 하였다. 철호는 그저 언제까지나 그렇게 그 네온 사인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위 잔등이 차츰차츰 식어왔다. 마침내 다 식고 겨우 철호가 깔고 앉은 그 부분에만 약간 온기가 남았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밑이 시려올 것이다. 그러면 철호는 하는 수 없이 일어서야 하는 것이다. 드디어 철호는 일어섰다. 오래 까부려 붙이고 있던 두 다리가 저렸다. 두 손을 작업복 호주머니에 깊숙이 찔렀다. 철호는 밤하늘을 한번 쳐다보았다. 지금까지 바라보던 밤 거리보다 더 화려하게 별들이 뿌려져 있었다. 철호는 그 많은 별들 가운데서 북두칠성을 쳐다보았다. 머리를 뒤로 젖혀 하늘을 쳐다보는 채 빙그르르 그 자리에서 돌았다. 거꾸로 달린 주걱 같은 북두칠성은 쉽사리 찾아낼 수 있었다. 그 북두칠성 앞에 딴 별들보다 좀 크고 빛나는 별, 그건 북극성이었다. 철호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지점과 북극성을 연결하는 직선을 밤하늘에 길게 그어보았다. 그리고 그 선을 눈이 닿는 데까지 연장시켰다. 철호는 그렇게 정북을 향하여 한참이나 서 있었다. 고향 마을이 눈앞에 떠올랐다. 마을의 좁은 길까지, 아니 그 길에 박혀있던 돌 하나까지도 선히 볼 수 있었다. 으스스 몸이 떨렸다. 한기가 전기처럼 발끝에서 튀어 콧구멍으로 빠져나갔다. 철호는 크게 재채기를 하였다. 그리고 또 한 번 몸을 부르르 떨며 바위 밑으로 내려왔다. 철호는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가자. 철호는 멈칫 섰다. 낮에는 이렇게까지 멀리 들리는 줄을 미처 몰랐던 어머니의 그 소리가 골목 어귀에까지 들려왔다. 가자.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골목에 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철호는 다시 발을 옮겨 놓았다. 정말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그건 다리가 저려서만이 아니었다. 가자. 철호가 그의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겨 놓을 때마다 그만치 그 소리는 더 크게 들려왔다. 가자는 것이었다.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렇게 정신 이상이 생기기 전부터 철호의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되풀이하던 말이었다. 38선. 그것은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도 철호의 늙은 어머니에게만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난 모르겠다. 암만 해도 난 모르겠다. 38선. 그래, 거기에다 하늘에 꾹 닿도록 담을 쌓았단 말이냐? 어쨌단 말이냐? 제 고향으로 제가 간다는데 그래 막는 놈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죽어도 고향에 돌아가서 죽고 싶다는 철호의 어머니였다. 그러고는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게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며 한숨과 함께 무릎을 치며 꺼지듯이 풀썩 주저앉곤 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철호는 어머니, 그래도 나만은 이렇게 자유스럽지 않아요? 하고 나만이니까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살 수 있지. 만일 북한 고향으로 간다면 당장에 죽는 것이라고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갖은 이야기를 다 예로 들어가며 어머니에게 타일러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유라는 것을 늙은 어머니에게 이해시키기란 38선을 인식시키기보다도 몇백 갑절 더 힘드는 일이었다. 아니,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했다. 그래,
끝내 철호는 어머니에게 자유라는 것을 설명하는 일을 단념하고 말았다. 그렇게 되고 보니 철호의 어머니에게는 아들, 지질이 고생을 하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만은 죽어도 하지 않는 철호가 무슨 까닭인지는 몰라도 늙은 어미를 잡으려고 공연한 고집을 피우고 있는 천하의 고약한 놈으로만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야 철호에게도 어머니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무슨 하늘이 알만치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큰 지주로서 한 마을의 주인격으로 제법 풍족하게 평생을 살아오던 철호의 어머니 눈에는 아무리 그네가 세상을 모른다고는 해도 산등성이를 악착스레 깎아놓고 거기에다 개딱지 같은 판잣집들을 다닥다닥 붙여놓은 이 해방촌이 이름 그대로 해방촌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도 내 나라를 찾았다는 게 기뻐서 울었다. 엉엉 울었다. 시집 올 때 입었던 홍치마를 꺼내 입고 춤을 추었다. 그런데 이 꼴 좋다. 난 싫다. 아무래도 난 모르겠다. 뭐가 잘못됐건 잘못된 넘어 세상이디 그래. 철호의 어머니 생각에는 아무리 해도 모를 일이었던 것이었다. 나라를 찾았다면서 집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그것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었다. 철호의 어머니는 남한으로 넘어온 후로 단 하루도 이 가자라는 말을 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렇게 지내오던 그날 6.25 동란으로 바로 발밑에 빤히 내려다 보이는 용산 일대가 폭격으로 지옥처럼 무너져 나가던 날 끝내 철호는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다. 큰애야, 이젠 정말 가자. 대것 봐라. 담이 홈싹 무너졌는데 38선의 담이 대렇게 무너졌는데 야. 그때부터 철호의 어머니는 완전히 정신 이상이었다. 지금의 어머니, 그것은 이미 철호의 어머니는 아니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그것이 철호 자기의 어머니일 수는 없었다. 세상에 아들 딸마저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가 있을 수 있는 것일까? 그날부터 철호의 어머니는 가자, 가자 하고 저렇게 쨍쨍한 목소리로 외마디 소리를 지를 뿐 그 밖의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었다. 철호에게 있어서 지금의 어머니는 말하자면 어머니의 시체에 지나지 않았다. 뚫어진 창호지 구멍으로 그래도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철호는 윗방문을 열었다. 아랫방과 윗방 사이 문턱에 위태롭게 올려놓은 등잔이 개똥벌레처럼 가물거리고 있었다. 윗방 아랫목에는 딸애가 반드시 누워서 송장 같았다. 그 옆에 철호의 아내가 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검은 헝겊과 회색 헝겊으로 기운 담요 바지, 무릎 위에는 빨간색 우단으로 만든 조그마한 운동화가 한 켤레 놓여 있었다. 철호가 방 안에 들어서자 아내는 그 어린애의 빨간 신발을 모아 자기 손바닥에 올려놓아 철호에게 들어보였다. 삼촌이 사왔어요. 유난히 살눈썹이 긴 아내의 눈이 가늘게 웃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보는 아내의 웃음이었다. 자기가 미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만지 오랜 아내처럼 또 오래 보지 못하여 거의 잊어버려가던 아내의 웃는 얼굴이었다. 철호는 등잔이 놓인 문턱 가까이 앉으며 아내의 손에서 빨간 어린애의 신발을 받아 눈앞에서 아래 위를 살펴보았다. 산보 갔었소? 거기 등잔불을 사이에 두고 윗방을 향해 앉은 철호의 동생 영호가 웃으며 철호를 쳐다보았다. 언제 들어왔니? 지금 막 들어와 앉는 길입니다. 그러고 보니 영호는 아직 넥타이도 끄르지 않고 있었다. 형님, 새삼스레 부르는 동생의 소리에 철호는 손에 들었던 어린애의 신발을 아내에게 돌리며 영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도 한번 살아봅시다. 제 길, 남 다 사는데 우리라고 밤낮 이렇게만 살겠수. 근사한 양옥도 한 채 사고 장기판만한 문패에다 형님의 이름 석자를 제 길, 장님도 복에 써서 대못으로 땅땅 때려박고 한번 살아봅시다. 군대에서 나온 지 2년이 넘도록 아직 직업도 못 잡은 영호가 언제나 술만 취하면 하는 수작이었다. 그리고 2천만 환짜리 세단 차도 한 대 삽시다. 거기다 똥통이나 씻고 다니게. 모든 새끼들이 안 입고 어서 일이야 있건 없건 종일 빵빵 울리면서
동리를 들락날락 해야지. 제길. 하하하. 비스듬히 벽에 기대어 앉은 영호는 벌겋게 열에 뜬 얼굴을 하고 담배 연기를 푸 내뿜었다. 또 술 마셨구나. 고학으로 고생고생 다니던 대학 3학년에서 군대에 들어갔다가 나온 영호로서는 특별한 기술이 없이 직업을 잡지 못하는 것은 별 도리도 없는 노릇이라 칠 수도 있었지만 이건 어디서 어떻게 마시는 것인지 거의 저녁마다 이렇게 취해 들어오는 동생 영호가 몹시 못마땅한 철호의 말이었다. 네, 조금 했습니다. 친구들이 그것도 들으나마나 늘 같은 대답이었다. 또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도 철호는 알고 있었다. 이제 술 좀 그만 마셔라. 친구들과 어울리면 자연히 마시게 되는걸요. 글쎄, 그러니까 그 어울리는 걸 좀 삼가란 말이다. 그럴 수도 없고요. 하하하.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저 그렇게 어울려서 술이나 마시면서 뭐가 되나? 되긴 뭐가 돼요. 그저 답답하니까 만나는 거고 만나면 어찌하다 한 잔씩 하며 이야기나 하는 거죠 뭐. 글쎄, 그게 맹랑한 일이란 말이다. 그렇지만 형님, 그런 친구들이라도 있다는 게 좋지 않소. 그게 시시한 친구들이라 해도 정말이지 그놈들마저 없었더라면 어떻게 살 뻔했나 하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외파리, 절름발이, 그런 놈들, 무식한 놈들, 참 시시한 놈들이지요. 죽다 남은 놈들. 그렇지만 형님, 그놈들 다 착한 놈들이야요. 최소한 남을 속이지는 않거든요. 공갈을 때릴 망정. 하하하하. 전우, 전우. 영호는 고개를 뒤로젖히고 천장을 향해 후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철호는 그저 물끄러미 영호의 모습을 쳐다볼 뿐 아무 말도 없었다. 영호는 여전히 천장을 향한 채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며 한 손으로 목의 넥타이를 앞으로 잡아당겨 반쯤 끌러 늦추어 놓았다. 가자. 아랫목에서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영호는 슬그머니 아랫목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참이나 그렇게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영호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었다. 철호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앞에 놓인 등잔불이 거물거물 춤을 추었다. 철호는 저고리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었다. 꼬깃꼬깃 구겨진 파랑색 앞 속에서 담배를 한 개피 뽑아내었다. 바삭바삭 마른 담배는 양끝이 반쯤 빠져나갔다. 철호는 그 양끝을 비벼 말았다. 흡사, 비가 모양으로 되었다. 철호는 그 비가 모양의 담배 한 끝을 입에다 물었다. 이걸 피슈, 형님. 영호가 자기 앞에 놓였던 담배갑을 집어서 철호의 앞으로 내어 밀었다. 빨간색 양담배갑이었다. 철호는 그 여느 것보다 좀 긴 양담배갑을 한번 힐끔 쳐다보았을 뿐 아무 소리도 없이 등잔불로 입에 문 파랑색 끝을 가져갔다. 영호는 등잔불 위에 구부린 형 철호의 어깨를 넌지시 바라보고 있었다. 지지지 소리가 났다. 앞니마에 흐트러져 내렸던 철호의 머리카락이 등잔불에 타며 또르르 말려올랐다. 철호는 얼굴을 들었다. 한 모금 빨자 벌써 손끝이 따갑게 꽁초가 되어버린 담배를 입에서 떼었다. 천천히 연기를 내뿜는 철호의 미간에는 새로 석줄의 깊은 주름이 패어졌다. 영호는 들었던 담뱃갑을 도로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등잔불로 시선을 떨구었다. 그의 입가에서 야릇한 웃음이 애달픈, 아니 그 누군가를 비웃는 듯한 그런 미소가 천천히 흘러 지나갔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가자. 아랫방 아랫목에서 몸을 뒤채는 어머니가 잠꼬대를 했다. 어머니는 이제 꿈속에서마저 생활을 잃어버린 모양이었다. 아주 낮은 그 소리는 한숨처럼 느리게 아래 윗방에 가득 차 흘러 사라졌다. 여전히 아무도 말이 없었다. 철호는 꽁초를 손끝에 꼬집어 준 채 넋 빠진 사람 모양 가물거리는 등잔불을 지켜보고 있었고 동생 영호는 비스듬히 벽에 기대어 앉은 채 철호의 손끝에서 타고 있는 담배꽁초를 바라보고 있었고 철호의 아내는 잠든 딸의 머리맡에 가지런히 놓인 빨간 신발을 요리조리
매만지고 있었다. 가자. 또 한 번 어머니의 소리가 저 땅 밑에서 새어 나오듯이 들려왔다. 형님은 제가 이렇게 양담배를 피우는 게 못마땅하지요? 영호는 반쯤 탄 담배를 자기의 눈앞에 가져다 그 빨간 불티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분에 맞지 않지. 철호는 여전히 등잔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렇지만 형님은 파랑새와 양담배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으슈? 그야 양담배가 좋지. 그래서 너는 보리밥도 못 보는 녀석이 그래 좋은 것은 알아서 양담배를 피우는 거냐 하는 철호의 눈초리가 번뜩 영호의 면상을 때렸다. 그래서 전 양담배를 택했어요. 뭔가? 형님은 절 오해하시고 계셔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양담배를 사서 피우겠어요. 어쩌다 친구들이 사주는 것이니 피우는 거지요. 형님은 또 제가 거의 저녁마다 술을 마시고 또 제법 합승을 타고 들어오는 것도 못마땅하시죠? 저도 알고 있어요. 형님은 때때로 25한 전차값도 없어서 종로서 근 10리를 집에까지 터덜터덜 걸어서 돌아오시는 것을. 그렇지만 형님이 걸으신다고 해서 한사코 같이 타고 가자는 친구들의 호의, 아니 그건 호의도 채 못되는 싱거운 수작인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것을 굳이 뿌리치고 저마저 걸어야 할 아무 까닭도 없지 않습니까? 이상한 놈들이죠. 술, 담배는 사주고 합승은 태워줘도 돈은 안 주거든요. 영호는 손끝으로 뱅글뱅글 비벼 돌리는 담뱃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어쨌든 너도 이젠 좀 정신 차려줘야지. 벌써 군대에서 나온 지도 이태나 되지 않니? 정신 차려야죠. 그렇지 않아도 이달 안으로는 어찌 되든 간에 결판을 내고 말 생각입니다. 어디 취직을 해야지. 취직이요? 형님처럼요. 전차값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란 말이지요. 그럼 뭐 뾰족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어처구니 없는 영호의 수작에 철호는 그저 멍청하니 영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손끝이 따가웠다. 철호는 비루깡통으로 만든 잿더리에 담배를 비벼 껐다. 용기? 네, 용기. 용기라니? 적어도 까마귀만 한 용기만이라도 말입니다. 영리할 필요는 없더군요. 우둔해도 상관없어요. 까마귀는 도무지 허수아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참새처럼 영리하지 못한 탓으로 그놈의 까마귀는 애당초에 허수아비를 무서워할 줄조차 모르거든요. 영호의 입가에는 좀 전에 파랑새 꽁초에다 불을 댕기는 철호를 바라보던 때와 같은 야릇한 웃음이 또 소리 없이 감돌고 있었다. 너 설마 무슨 엉뚱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철호는 약간 긴장한 얼굴을 하고 영호를 바라보며 꿀꺽 하고 침을 삼켰다. 아니요. 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그저 우리들로 남처럼 다 벗어던지고 홀가분한 몸차림으로 달려보자는 것이죠 뭐. 벗어던지고? 네, 벗어던지고. 양심이고 윤리고 관습이고 법률이고 다 벗어던지고 말입니다. 영호의 큰 눈이 유난히 빛나는가 하자 철호의 눈을 정면으로 밀고 들었다. 양심이고 윤리고 관습이고 법률이고? 너는 영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만은 똑바로 형 철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나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 살 수 있었다. 철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렇게나 하라니요? 양심을 버리고 윤리와 관습을 무시하고 법률까지도 범하고. 흥분한 철호의 큰 목소리에 영호는 지금까지 철호의 얼굴에 주었던 시선을 앞으로 쭉 뻗치고 앉은 자기의 발끝으로 떨구었다. 저도 형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고생하시는 형님을, 용케 이 고생을 참고 견디는 형님을. 그렇지만 형님은 약한 사람이야요. 용기가 없는 거지요. 너무 양심이 강해요. 아니, 어쩌면 사람이 약하면 약한 많지. 그 많지 반대로
양심이란 가시는 여물고 굳어지는 것인지도 모르죠. 양심이란 가시? 네, 가시지요. 양심이란 손끝의 가시입니다. 빼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공연히 그냥 두고 건드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요. 윤리요? 윤리. 그건 나이롱 반츠 같은 것이죠. 이브나 마나 불알이 덜렁 비쳐 보이기는 매한가지죠. 관습이요? 그건 소녀의 머리 위에 달린 리봉이라고나 할까요? 있으면 예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대서 뭐 별일도 없어요. 법률? 그건 마치 허수아비 같은 것입니다. 허수아비. 덜 굳은 바가지에다 되는 대로 눈과 코를 그리고 서 있는 허수아비. 루더기를 걸치고 팔을 쩍 벌리고 서 있는 허수아비. 참새들을 향해서는 그것이 제법 공갈이 되지요. 그러나 까마귀쯤만 돼도 벌써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니, 무서워하기는커녕 그놈의 상투 끝에 턱 올라앉아서 썩은 흙을 쑤시던 더러운 주둥이를 쓱쓱 문질러도 별일 없거든요. 흥. 영호는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거기 문턱 밑에 담뱃갑에서 새로 담배 한 개를 빼어물고 지금까지 들고 있던 다 탄 꽁다리에서 불을 옮겨 빨았다. 가자. 어머니의 그 소리가 또 들렸다. 어머니는 분명히 잠이 들어있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간간히 저렇게 가자, 가자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어머니에게는 호흡처럼 생리화해버린 것인지도 몰랐다. 철호는 비스듬히 모로 앉은 동생 영호의 옆 얼굴을 한참이나 노려보고 있었다. 영호는 영호대로 괭한 두 눈으로 깜빡이기를 잊어버린 채 아까부터 앞으로 뻗친 자기의 발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철호는 영호에게서 눈을 돌려버렸다. 그리고 아랫방과 윗방 사이 칸막이를 한 널 쪽에 등을 기대며 모로 돌아앉았다. 희미한 등잔 불빛에 잠든 딸애의 조그마한 얼굴이 애처로웠다. 그 어린 건 옆에 앉은 철호의 아내는 왼쪽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손을 펴 깔고 턱을 괴었다. 아까부터 철호와 영호, 형제가 하는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는 그네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쪽 손끝으로 거기 방바닥에 가지런히 놓은 빨간 어린애의 신발만 몇 번이고 쓸어보고 있었다. 철호는 고개를 푹 떨구어 턱을 가슴에 묻었다. 영호는 새로 피워문 담배를 연거푸 서너 번 들이빨았다. 그리고 또 말을 계속하였다. 저도 형님의 그 생활 태도를 잘 알아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그렇지요. 깨끗이 사는 게 좋지요. 그런데 형님 하나 깨끗하기 위하여 치르는 식구들의 희생이 너무 어처구니 없이 크고 많단 말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형님 자신만 해도 그렇죠. 밤낮 쑤시는 충치 하나 처치 못하시고 이가 쑤시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거나 떼어버리거나 해야 할 거 아니야요. 그런데 형님은 그것을 참고 있어요. 낯을 잔뜩 찌푸리고 참는단 말입니다. 물론 치료비가 없으니까 그러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든가 구해야죠. 이가 쑤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형님처럼 마치 이 쑤시는 것을 참고 견디는 그것이 돈을, 치료비를 버는 것이기나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안 쓰는 것은 혹 버는 셈이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거야요. 그렇지만 꼭 써야 할 때 못 쓰는 것이 버는 셈이라고 할 수 없지 않아요? 세상에는 이런 세 층의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즉, 돈을 모으기 위해서만으로 필요 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과 필요하니까 그 필요하니만치의 돈을 버는 사람과 돈 하나는 이건 꼭 필요한 돈도 채 못 벌고서 그 대신 생활을 조리는 사람들. 신발에다 발을 맞추는 격으로 형님은 아마 그 맨 끝의 층에 속하겠지요. 필요한 돈도 미처 벌지 못하는 사람. 깨끗이 살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시겠지요. 그래요. 그것은 깨끗하기는 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저 그것뿐이지요. 언제까지나 충치가 쏘아부은 볼을 싸주고 울상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 형님, 인생이 저 골목 안에서 10원짜리를 받고 코 흘리는 어린애들에게 보여주는 요지경이라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값만치 구멍으로 들여다보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디 인생이 자기 주머니 속의 돈 액수만치만 살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는 요지경인가요? 어디? 싫어도 살아야 하니까 문제지요. 사실이지. 자살을 할 만치 소중한 인생도 아니고요. 살자니까 돈이 필요하고요. 필요한 돈이니까 구해야죠. 왜 우리라고 좀 더 넓은 테두리, 법률선까지 못 나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남들은 다 벗어던지고 법률선까지도 넘나들면서 사는데 왜 우리만이 옹색한 양심의 울타리 안에서 숨이 막혀야 해요? 법률이란 뭐야요? 우리들이 피차에 약속한 선이 아니야요? 영호는 얼굴을 번쩍 들며 반쯤 꿀러놓았던 넥타이를 마저 끌러서 방구석에 픽 던졌다. 철호는 여전히 턱을 가슴에 푹 묻은 채 묵묵히 앉아 두 짝 다 엄지발가락이 몽땅 밖으로 나온 뚫어진 양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일론 양말 한 켤레 사면 반년은 무난히 뚫어지지 않고 견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뻔히 알면서도 번번이 100환짜리 무명 양말을 사들고 들어오는 철호였다. 700환이란 돈을 단번에 잘라낼 여유가 도저히 없는 월급이었던 것이다. 가자. 어머니는 또 몸을 뒤치었다. 그건 억설이야. 철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신문지를 바른 맞은편 벽에 쭈그리고 앉은 아내의 그림자가 커다랗게 비쳐 있었다. 꼽주처럼 꼬부리고 앉은 아내의 그림자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괴물스러웠다. 철호는 눈을 감았다. 머리마저 등 뒤 칸막이 판자에 기대었다. 철호의 감은 눈앞에 10여 년 전 아내가 흰 저고리, 까만 치마를 입고 선히 나타났다. 무대에 나선 그네는 더욱 예뻤다. 이 여자대학 졸업 음악회였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그칠 줄을 몰랐다. 그날 저녁 같이 거리를 거닐던 그네는 정말 싱싱하고 예뻤었다. 그러나 지금 철호 앞에 쭈그리고 앉은 아내는 그때의 그네가 아니었다. 무슨 둔한 동물처럼 되어버린 그네. 이제 아무런 희망도 가져보려고 하지 않는 아내. 철호는 가만히 눈을 떴다. 그래도 아내의 속눈썹만은 전처럼 까맣고 길었다. 가자. 철호는 큼짓 놀라 환상에서 깨어났다. 억설이요? 그런지도 모르죠. 한참이나 잠잠하니 앉아 까물거리는 등잔불을 바라보던 영호의 맥 빠진 대답이었다. 내 말대로 한다면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란 말밖에 더 되나? 어디? 아니죠. 제가 어디 나쁘고 좋고를 가렸어요. 나쁘긴 누가 나빠요? 왜 나빠요? 아, 잘 사는 게 나빠요? 도시 나쁘고 좋고부터 따질 아무런 금도 없지요, 뭐. 그렇지만 지금 내 말대로 잘 살자면 꼭 양심이고 윤리고 뭐고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뭐야? 천만에요.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즉, 양심껏 살아가면서 잘 살 수도 있기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적다. 거기에 비겨서 그 시시한 것들을 벗어던지기만 하면 누구나 틀림없이 잘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억설이란 말이다.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비틀려서 하는 억지란 말이다. 글쎄요. 마음이 비틀렸다고요? 그건 아마 사실일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비틀렸어요. 그런데 그 비틀리기가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가 저렇게 미치기 전에 비틀렸어야 했지요. 한강철교를 폭파하기 전에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누이 동생 명숙이가 양공주가 되기 전에 비틀렸어야 했지요. 환도령이 내리기 전에 하다못해 동대문 시장의 자리라도 한 자리 비었을 때 말입니다. 그러고 이놈의 배때기에 지금도 무슨 내장이기나 한 것처럼 박혀있는 파편이 터지기 전에 말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전에 제가 뭐 무슨 애국자나처럼 남들은 다 기피하는 군대에 어머니의 원수를 갚겠노라고 자원하던 그 전에 말입니다. 그보다도 더 전에, 썩 전에 비틀렸어야 했을지 모르죠. 나면서부터 비틀렸더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죠. 영호는 푹 고개를 떨구었다.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이 후루루 떨고 있었다. 철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윗목에 앉아있던 철호의 아내가 방바닥에 떨어진 눈물을 손끝으로 장난처럼 문지르고 있었다. 영호도 훌쩍훌쩍 코를 들이키고 있었다. 그렇지만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아직 사람이란 어떻게 살아?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어. 그래요. 사람이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물고 뜯고 하는 마당에서 살자면 생명만이라도 유지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하하. 영호는 눈물이 글썽하니 고인 눈을 천장을 향해 쳐들며 자기 자신을 비웃듯이 허허 하고 웃었다. 가자. 또 어머니는 가자고 했다. 영호는 아랫목으로 눈을 돌렸다. 철호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앞의 등잔불이 크게 흔들거렸다. 방 안의 모든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집 전체가 그대로 기울거리는 것 같았다. 그것뿐 조용했다. 밤이 꽤 깊은 모양이었다. 세상이 온통 잠들고 있었다. 저만치 골목 밖에서부터 딱, 딱, 딱 구둣발 소리가 뾰족하게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왔다. 바로 아랫방 문 앞에서 멎었다. 영호는 문께로 얼굴을 돌렸다. 삐걱삐걱 두어 번 비틀리던 방문이 열렸다. 여동생 명숙이가 들어섰다. 싱싱한 몸매에 까만 투피스가 제법 어느 회사의 여사무원 같았다. 늦었구나. 영호가 여전히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은 채 고개만 뒤로 젖혀서 명숙을 쳐다보았다. 명숙은 영호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돌아서서 문 밖에서 까만 하이힐을 집어올려 아랫방 모서리에 들여놓았다. 그리고 백을 휙 방구석에 던졌다. 겨우 겉저고리와 스커트를 벗어 걸은 명숙은 아랫방 뒷구석에 가서 털썩하고 쓰러지듯 가로 누워버렸다. 그리고 거기 접어놓은 담요를 끌어다 머리 위에서부터 푹 뒤집어 썼다. 철호는 명숙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덤덤히 등잔불만 지켜보고 있었다. 철호는 언젠가 퇴근하던 길에 전차 창문 밖으로 본 명숙의 꼴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철호가 탄 전차가 을지로 입구 십자거리에 머물러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잡이를 붙들고 창을 향해 서 있던 철호는 무심코 밖을 내다보았다. 전차 바로 옆에 미군 지프차가 한 대 와 섰다. 순간 철호는 확 낯이 달아올랐다. 핸들을 쥔 미군 바로 옆자리에 색안경을 쓴 한국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것이 바로 명숙이었던 것이다. 바로 철호의 턱 밑에서였다. 역시 신호를 기다리는 그 지프차 속에서 미군이 한 손은 핸들에 걸치고 또 한 팔로는 명숙의 허리를 넌지시 끌어안는 것이었다. 미군이 명숙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뭐라고 수작을 걸었다. 명숙은 다리를 겹치고 앉은 채 앞을 바라보는 자세 그대로 고개를 까딱거렸다. 그 미군 지프차 저편에 선 택시 조수가 명숙이와 미군을 쳐다보며 비시시 웃었다. 전차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로 바로 옆에 나란히 서 있던 청년 둘이 쑥덕거렸다. 그래도 멋은 부렸네. 멋? 그래, 색안경을 썼으니 말이지. 장사직원 고급이지, 미천없이. 저것도 시집을 갈까? 흥! 철호는 손잡이를 놓았다. 그리고 반대편 가운데 문께로 가서 돌아서고 말했다. 그것은 분명히 슬픈 감정만은 아니었다. 뭐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숯덩어리 같은 것이 꽉 목구멍을 치밀었다. 정신이 아뜩해지는 것 같았다. 하품을 하고 난 뒤처럼 콧속이 싸하니 쓰리면서 눈물이 징 솟아올랐다. 철호는 앞에 있는 커다란 유리를 쾅 머리로 받아 부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어금니를 꽉 맞씹었다. 찌르르 벨이 울렸다. 덜커덩 전차가 움직였다. 철호는 문짝에 어깨를 가져다 기대고 눈을 감아버렸다. 그날부터 철호는 정말 한마디도 누이 동생 명숙이와 말을 하지 않았다. 또 명숙이도 철호를 본체만체 했다. 자, 우리도 이제 잡시다. 영호가 가슴을 펴서 내어 밀고 바로 앉았다. 등잔불을 끄고 두 방 사이에 문을 닫았다. 푹 가라앉는 것 같이 피곤했다. 그러면서도 철호는 정작 잠을 이룰 수는 없었다. 밤은 고요했다. 시간이 그대로 흐르기를 멈추어 버린 것 같이 조용했다. 철호의 아내도 이제 잠이 들었나 보다. 앓는 소리를 내었다. 철호는 눈을 감았다. 어딘가 아득히 먼 곳을 느끼고 있었다. 철호는 잠이 들어가고 있었다. 가자. 다들 잠든 밤의 그 어머니의 소리는 엉뚱하게 컸다. 철호는 흠칫 눈을 떴다. 차츰 눈이 어둠에 익어갔다. 며칠인가 문틈으로 새어들은 달빛이 철호의 옆에서 잠든 딸애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쭉 파란 줄을 그었다. 철호는 다시 눈을 감았다. 길게 한숨을 쉬며 벽을 향해 돌아누웠다. 가자! 또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철호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도 마저 잠이 들어버린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랫방에서 명숙이가 눈을 떴다. 아랫목의 어머니와 윗목의 오빠 영호 사이에 누운 명숙은 어둠 속에 가만히 손을 내어 밀었다. 어머니의 손을 더듬어 잡았다. 뼈 위에 겨우 가죽만이 씌워진 손이었다. 그 어머니의 손에서는 체온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축축히 습기가 미끈거렸다. 명숙은 어머니 쪽을 향하여 돌아 누웠다. 한쪽 손을 마저 내밀어서 두 손으로 어머니의 송장 같은 손을 감싸 쥐었다. 가자. 딸이 손을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어머니는 또 한 번 허공을 향해 가자고 소리를 질렀다. 엄마. 명숙의 낮은 소리였다. 명숙은 두 손으로 감싸쥔 어머니의 여임손을 가만히 흔들었다. 가자. 엄마. 기어이 명숙은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명숙은 어머니의 손을 끌어다 자기의 입에 틀어막았다. 엄마. 숨을 죽여가며 참는 명숙의 울음은 한숨으로 바뀌며 어머니의 손가락을 입안에서 잘근잘근 씹어보는 것이었다. 겁내지 말라. 옆에서 영호가 잠꼬대를 했다. 가자. 어머니는 명숙의 손에서 자기의 손을 빼어가지고 저쪽으로 돌아 누워버렸다. 명숙은 다시 담요를 끌어다 머리 위까지 푹 썼다. 그리고 담요 속에서 흐득흐득 울고 있었다. 엄마! 이번엔 윗방에서 어린 것이 엄마를 불렀다. 철호는 잠속에서 멀리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도 채 잠이 깨어지지는 않았다. 엄마! 어린 것은 또 한 번 엄마를 불렀다. 오, 왜? 엄마 여기 있어. 아내의 반쯤 깬 소리였다. 어린 것을 끌어다 안는 모양이었다. 철호는 그 소리를 멀리 들으며 다시 곤히 잠들어 버렸다. 오줌. 오줌 누겠니? 자, 일어나. 착하지? 철호의 아내는 일어나 앉으며 어린 것을 안아 일으켰다. 구석에서 깡통을 끌어다 대어 주었다. 참, 삼촌이 내 신발 사왔지. 아주 예쁜 거. 볼래? 깡통을 타고 앉은 어린 것을 뒤에서 안아주고 있던 철호의 아내는 한 손으로 어린 것의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신발을 집어다 보여주었다. 희미하게 달빛이 들이비쳤을 뿐인 어두운 방 안에서는 그것은 그저 겨우 모양뿐 색채를 잃고 있었다.
내 거야? 엄마. 그래, 내 거야. 예뻐? 참 예뻐. 빨강이야. 응. 어린 것은 잠에 취한 소리로 물으며 신발을 두 손에 받아 가슴에 안았다. 자, 이제 거기 놔두고 자야지. 응. 내일 신어도 돼? 그럼. 어린 것은 오물오물 담요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엄마, 내일 신어도 돼? 그럼. 뭐든가 좀 좋은 것은 아껴야 한다고만 들어오던 어린 것은 또 한 번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어린 것이 담요 가장자리를 꼭꼭 눌러주고 나서 그 옆에 누웠다. 다들 다시 잠이 들었다. 어느 사이에 달빛이 비껴서 칼날 같은 빛을 철호의 가슴으로 옮겼다. 어린 것이 부스스 머리를 들었다. 배를 깔고 엎드렸다. 어린 것은 조그마한 손을 베개 너머로 내밀었다. 거기 가지런히 놓아둔 신발을 만져보았다. 어린 것이 안심한 듯이 다시 베개를 베고 누웠다. 또 다시 조용해졌다. 한참 만에 또 어린 것이 움직거렸다. 잠이 든 줄만 알았던 어린 것은 또 엎드렸다. 머리맡에 신발을 또 끌어당겼다. 조그마한 손가락으로 신발 코를 꼭 눌러보았다. 그러고는 이번에는 아주 자리 위에 일어나 앉았다. 신발을 무릎 위에 들어 올려놓았다. 달빛에다 신발을 들이대어 보았다. 바닥을 뒤집어 보았다. 두 짝을 하나씩 두 손에 갈라들고 고무바닥을 맞대어 보았다. 이번엔 발을 앞으로 내놓았다. 가만히 신발을 가져다 신었다. 앉은 채로 꼭 방바닥을 디디어 보았다. 가자. 어린 것은 깜짝 놀랐다. 얼른 신발을 벗었다. 있던 자리에 도로 모아놓았다. 그리고 한 번 더 신발을 바라보고 난 어린 것은 살그머니 누웠다. 오물오물 담요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점심을 못 먹은 배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가 제일 견디기 힘들었다. 철호는 펜을 장부 위에 놓았다. 저쪽 구석에 돌아앉은 사환애를 바라보았다. 보리차라도 한 잔 더 마시고 싶었다. 그러나 2잔까지는 사환애를 시켜서 가져오라 할 수 있었으나 3번까지는 부르기가 좀 미안했다. 철호는 걸상을 뒤로 밀고 일어섰다. 책상 모서리에 놓인 찻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출입문으로 나갔다. 복도의 풍로 위에서 커다란 주전자가 끓고 있었다. 보리차를 찻잔 하나 가득히 부었다.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철호는 뜨거운 찻잔을 손가락으로 꼬집어 들고 조심조심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 찻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후 불었다. 막 한 모금 들여 마시는 때였다. 송 선생님 전화입니다. 사환애가 책상 앞에 와 알렸다. 철호는 얼른 찻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과장 책상 앞으로 갔다. 수화기를 들었다. 네, 송철호씨다. 네? 경찰서요? 전 송철호라는 사람인데요. 네? 송영호요? 네, 바로 제 동생입니다. 무슨... 네? 네? 영호가요? 제 동생이 말입니까? 곧 가겠습니다. 네, 네. 철호는 수화기를 걸었다. 그리고 걸어놓은 수화기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사무실 안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철호에게로 쏠렸다. 무슨 일인가? 동생이 교통사고라도? 서류를 뒤적이던 과장이 앞에 서 있는 철호를 쳐다보며 물었다. 네? 아, 네. 저 과장님,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철호는 마시던 보리차를 그대로 남겨둔 채 사무실을 나섰다. 영문을 모르는 동료들이 서로 옆의 사람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는 것이었다. 철호는 전에도 몇 번 경찰서에 호출을 받은 일이 있었다. 양공주 노릇을 하는 누이 동생 명숙이가 걸려들면 그 신원보증을 해야 하는 철호였다. 그때마다 철호는 치안관 앞에서 낯을 못 들고 앉았다가 순경이 앞세우고 나온 명숙을 데리고 아무 말도 없이 경찰서 뒷문을 나서곤 하였다. 그럴 때면 철호는 울었다. 하나밖에 없는 누이 동생이
정말 밉고 원망스러웠다. 철호는 명숙을 한번 돌아다보는 일도 없이 전차길을 따라 사무실로 걸었다. 또 명숙은 명숙이대로 적당한 곳에서 마치 낯도 모르는 사람처럼 딴 길로 떨어져가 버리곤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이 동생이 아니라 남동생 영호의 건이라고 했다. 며칠 전 밤에 취해서 짓거리던 영호의 말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불안했다. 그런들 설마 하고 마음을 다시 먹으며 철호는 경찰서 문을 들어섰다. 권총강도. 형사에게서 동생 영호의 사건 내용을 들은 철호는 앞에 앉은 형사의 얼굴을 바보 모양 멍청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점점 핏기가 가셔가는 철호의 얼굴은 표정을 잃은 채 굳어가고 있었다. 어느 회사에서 월급을 줄 돈 1,500환을 찾아서 은행 앞에 대기시켰던 지프차에 싣고 막 떠나려고 하는데 중절모를 깊숙이 눌러쓰고 색안경을 낀 괴한 2명이 차 속으로 올라오며 권총을 내어들더라는 것이었다. 겁내지 말라. 차를 우이동으로 돌려라. 운전수와 또 한 명 회사원은 차가운 권총 구멍을 등에 느끼며 우이동까지 갔다고 한다. 어느 으슥한 숲속에서 차를 세웠다고 한다. 그러고는 둘 다 차 밖으로 나가라고 한 다음 괴한들이 대신 운전대로 올마앉더라고 한다. 운전수와 회사원은 거기 버려둔 채 차는 전속력으로 다시 시내로 향해 달렸단다. 그러나 지프차는 미아리도 채 못 와서 경찰에 붙들리고 말았던 것이었다. 그런데 차 안에는 괴한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한다. 형사가 동생을 면회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철호는 그저 얼이 빠져서 두 무릎 위에 맥없이 손을 올려놓고 앉은 채 아무 대답도 못했다. 이윽고 형사실 뒷문이 열리더니 거기 영호가 나타났다. 이리로 와.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배 앞에다 모으고 천천히 형사의 책상 앞으로 걸어 나오는 영호는 거기 걸상에 앉았다. 일어서는 철호를 향하여 약간 머리를 끄덕여 보였다. 동생의 얼굴을 뚫어져라고 바라보고 서 있는 철호의 여인 볼이 힘을 움직였다. 괴로울 때의 버릇으로 어금니를 꽉꽉 씹고 있는 것이었다. 형사는 앞에 와서 선 영호에게 눈으로 철호를 가리켰다. 형님, 미안합니다. 인정선에서 걸렸어요. 법률선까지는 무난히 뛰어넘었는데 쏘아버렸어야 하는 건데. 영호는 철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러고는 옆으로 비스듬히 얼굴을 떨구며 수갑을 채우는 오른손 엄지를 권총 방아쇠를 당기는 때처럼 꼬부려서 지그시 당겨보는 것이었다. 철호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그저 영호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내린 이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돌아가세요, 형님. 영호는 등신처럼 서 있는 형이 도리어 민망한 듯이 조용히 말했다. 수감해. 형사가 문간에서 지키고 서 있는 순경을 돌려보았다. 영호는 그에게로 오는 순경을 향해 마주 걸어갔다. 영호는 뒷문으로 끌려나가다 말고 멈춰섰다. 그리고 뒤를 돌려보았다. 형님, 어린 것 화신 구경이나 한번 시키세요. 제가 약속했었는데. 뒷문이 꽝 닫혔다. 철호는 여전히 영호가 사라진 뒷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눈이 뿌옇게 흐려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쏠 의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은데. 조서를 한 옆으로 밀어놓으며 형사가 중얼거렸다. 철호는 걸상에 가만히 걸터 앉았다. 혹시 그 가치한 청년을 모르시나요? 철호의 귀에는 형사의 말소리가 아주 멀었다. 끝내 혼자서 했다고 우기는데 그러나 증인이 있으니 이제 차츰 사실대로 자백하겠지만 여전히 철호는 말이 없었다. 경찰서를 나온 철호는 어디를 어떻게 걸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철호는 술 취한 사람 모양 허청거리는 다리로 자기 집이 있는 언덕길로 올라가고 있었다. 철호는 골목길 어귀에 들어섰다. 가자! 철호는 거기 멈춰섰다. 고개를 뒤로 젖혔다. 그러나 그는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었다.
하 하고 숨을 크게 내쉬는 철호는 울고 있었다. 눈물이 코 속으로 흘러서 찝찝하니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가자, 가자. 어딜 가잔 거야? 도대체 어딜 가잔 거야? 철호는 꽥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거기 처마 밑에 모여 앉아서 소꿉질을 하던 어린애들이 부스스 일어서며 그를 쳐다보았다. 철호는 그 앞을 모른 채 지나쳐버렸다. 오빤 어딜 그렇게 돌아다녀? 철호가 아랫방에 들어서자 윗방 구석에서 고리짝을 열어놓고 뒤지고 있던 명숙이가 역한 소리를 했다. 윗방에는 넝마 같은 옷가지들이 한 무더기 쌓여 있었다. 딸애는 고리짝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명숙이가 뒤져 내놓는 헌옷들을 무슨 진귀한 것이나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철호는 아내가 어딜 갔느냐고 물어보려다 말고 그대로 윗방 아랫목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어서 병원에 가보세요. 명숙은 여전히 고리짝을 들추며 돌아앉은 채 말했다. 병원을? 그래요. 병원에라니? 언니가 위독해요. 어린애가 걸렸어요. 뭐가? 철호는 눈앞이 아찔했다. 아침부터 진통이 시작되었는데 영 해산을 못하고 애를 썼단다. 그런데 죽을 악을 쓰다 보니까 어린애의 머리가 아니라 팔부터 나왔다고 한다. 그래, 병원으로 실어 갔는데 철원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나가고 없더라는 것이었다. 지금쯤은 아마 아기를 낳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명숙은 흰 헝겊들을 골라 개켜서 한 옆으로 젖혀놓으며 말했다. 아마 어린애의 기저귀를 고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좀 전엔 아찔했던 정신이 사르르 풀리며 온몸의 맥이 쑥 빠져나갔다. 철호는 오래간만에 머릿속이 깨끗이 개는 것을 느꼈다. 말라리아를 앓고 난 다음 날처럼 맥은 하나도 없으면서 머리는 비상이 깨끗했다. 뭐 놀랄 일이 있느냐 하는 심정이 되었다. 마치 회사에서 무슨 사물을 한 뭉텅이 맡았을 때와 같은 심사였다. 철호는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어 물었다. 언제나 새로 사물을 맡아 시작하기 전에 하는 버릇이었다. 어딜 가슈? 명숙이가 돌아보았다. 병원에. 무슨 병원인지도 모르면서. 철호는 참 그렇다고 생각했다. S병원이야요. 철호는 슬그머니 문 밖으로 한 발을 내디디었다. 돈을 가지고 가야지 뭐. 돈. 철호는 다시 문 안으로 들어섰다. 우두커니 발부리를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명숙이가 일어섰다. 그리고 아랫방으로 내려갔다. 벽에 걸어놓았던 핸드백을 열었다. 예수. 100환짜리 한 다발이 철호 앞 방바닥에 던져졌다. 명숙은 다시 돌아서서 백을 챙기고 있었다. 철호는 명숙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철호의 눈이 명숙의 발 뒤축에 머물렀다. 나일론 양말이 계란만치 구멍이 뚫렸다. 철호는 명숙의 그 구멍 뚫린 양말 뒤축에서 어떤 깨끗함을 느끼고 있었다. 오래간만에, 참으로 오래간만에 철호는 명숙에 대한 오빠로서의 애정을 느꼈다. 가자. 어머니가 또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철호는 눈을 발밑에 돈다발로 떨구었다. 허리를 구부렸다. 연기가 든 때처럼 두 눈이 싸하니 쓰렸다. 아버지, 병원에 가? 엄마 애기 낳았어? 그래. 철호는 돈을 저고리 호주머니에 구겨 넣으며 문을 나섰다. 가자. 골목을 빠져나가는 철호의 등 뒤에서 또 한 번 어머니의 소리가 들려왔다.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다. 네, 그래요. 철호는 간호원보다도 더 심상한 표정이었다. 병원의 긴 복도를 휘청휘청 걸어서 널따란 현관으로 나왔다. 시체가 어디 있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무엇인가 큰일이 한 가지 끝났다는 그런 기분이었다. 아니, 또 어찌 생각하면 무언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긴 것 같은 무거운 기분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좀처럼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저 이제는 그리 서두를 필요도 없어졌다는 생각만으로 철호는 거기 병원 현관에 한참이나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윽고 병원의 큰 문을 나선 철호는 전차길을 따라서 천천히 걸었다. 자전거가 휙 그의 팔꿈치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멈춰섰다. 6시도 더 지났을 무렵이었다. 이제 사무실로 가야 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는 전차 길을 건넜다. 또 한참 걸었다. 그는 또 멈춰섰다. 이번엔 어느 사이에 낮에 왔던 경찰서 앞에 와 있었다. 그는 또 돌아섰다. 또 걸었다. 그저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자는 생각도 아니면서 그의 발길은 자동기계처럼 남대문 쪽을 향해 걷고 있었다. 문방구점, 라디오방, 사진관, 제과점. 그는 길가에 늘어선 이런 가게의 진열장을 하나하나 기웃거리며 걷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철호는 우뚝 섰다. 그는 거기 눈앞에 걸린 간판을 쳐다보고 있었다. 장기판만한 판에 빨간 페인트로 치과라고 써 있었다. 철호는 갑자기 이가 쑤시는 것을 느꼈다. 아침부터, 아니 벌써 전부터 훌떡훌떡 쑤시는 충치가 갑자기 아파왔다. 양쪽 어금니가 아래 위 다 쑤셨다. 사실은 어느 것이 정말 쑤시는 것인지조차 분간할 수가 없었다. 철호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았다. 만환다발이 만져졌다. 철호는 치과 간판이 걸린 층계 2층으로 올라갔다. 치과 걸상에 머리를 젖히고 입을 벌리고 앉았다. 의사는 달가닥달가닥 소리를 내며 이것저것 여러 가지 쇠꼬치를 그의 입에 넣었다 꺼냈다 하였다. 철호는 매시그은하니 잠이 왔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입을 크게 벌린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좀 아팠지요? 뿌리가 구부려져서. 의사가 집게에 뽑아든 이를 철호의 눈앞에 가져다 보여주었다. 속이 시커멓게 썩은 징그러운 이 뿌리에 뻘건 살점이 묻어나왔다. 철호는 솜을 입에 문 채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 보았다. 사실 아프지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됐습니다. 한 30분 후에 솜을 빼버리슈. 피가 좀 나올 겁니다. 이쪽을 마저 빼주십시오. 철호는 옆의 타구에 침을 뱉고 나서 또 한쪽 볼을 눌러보았다. 어금니를 한 번에 2개씩 빼면 출혈이 심해서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내일 또 빼지요. 다 빼주십시오. 한 몫에 몽땅 다 빼주십시오. 안 됩니다. 치료를 해가면서 한 대씩 빼야지요. 치료요? 그럴 새가 없습니다. 막 쑤시는걸요. 그래도 안 됩니다. 빈혈증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하는 수 없었다. 철호는 치과를 나왔다. 또 걸었다. 잇몸이 멍하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하면 시원한 것 같기도 했다. 그는 한 손으로 볼을 쓸어보았다. 그렇게 얼마를 걷던 철호는 거기에 또 치과 간판을 발견하였다. 역시 2층이었다. 안 될 텐데요. 거기 의사도 꺼렸다. 철호는 괜찮다고 우겼다. 한쪽 어금니를 마저 빼었다. 이번에는 2 볼에다 다 밤알만큼씩 한 솜덩어리를 물고 나왔다. 입안이 찝찝했다. 간간히 길가에 나서서 피를 뱉었다. 그때마다 시뻘건 선지피가 간 덩어리처럼 엉겨서 나왔다. 남대문을 오른쪽에 끼고 돌아서 서울역이 보이는 데까지 왔을 때 으스스 몸이 한번 떨렸다. 머리가 휑하니 비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번쩍 거리에 전등이 들어왔다. 눈앞이 한번 환해졌다. 다음 순간에는 어찌 된 셈인지 좀 전에 전등이 켜지기 전보다 더 거리가 어두워졌다. 철호는 눈을 한번 꾹 감았다 다시 떴다. 그래도 매 한 가지였다.
이건 뱃속이 비어서 이렇다고 철호는 생각했다. 그는 새삼스레 점심도 저녁도 안 먹은 자기를 깨달았다. 뭐든가 좀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구수한 설렁탕 생각이 났다. 입안에 군침이 하나 가득히 고였다. 그는 어느 전주 밑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침을 뱉었다. 그런데 그것은 침이 아니라 진한 피였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또 한 번 오한이 전신을 간지리고 지나갔다. 다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다. 그는 속히 음식점을 찾아내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서울역 쪽으로 허청허청 걸었다. 설렁탕, 무슨 약 이름이나 한 것처럼 한마디 일러놓고는 그는 식탁 위에 엎드려 버렸다. 또 입안으로 하나 찝찝한 물이 고였다. 철호는 머리를 들었다. 음식점 안을 한 바퀴 휘 둘러보았다. 머리가 아찔했다. 그는 일어섰다. 그리고 문 밖으로 급히 걸어나갔다. 음식점 옆 골목에 있는 시궁창에 가서 쭈그리고 앉았다. 울컥하고 입안의 것을 내뱉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위가 어두워서 그것이 뭔지 또는 침인지 알 수 없었다. 철호는 저고리 소매로 입술을 닦으며 일어섰다. 이를 뺀 자리가 쿡 한번 쑤셨다. 그러자 뒤이어 거기에 호응이나 하듯이 관자놀이가 또 쿡 쑤셨다. 철호는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 누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큰 길로 나왔다. 마침 택시가 한 대 왔다. 그는 손을 한번 흔들었다. 철호는 던져지듯이 털썩 택시 안에 쓰러졌다. 어디로 가시죠? 택시는 벌써 구르고 있었다. 해방촌. 자동차는 스르르 속력을 늦추었다. 해방촌으로 가려면 차를 돌려야 하는 까닭이었다. 운전수는 줄지어 달려오는 자동차의 사이가 생기기를 노리고 있었다. 저만치 자동차의 행렬이 좀 끊겼다. 운전수는 핸들을 잔뜩 비틀어 주었다. 운전수가 몸을 한편으로 기울이며 막 핸들을 틀려는 때였다. 뒷자리에서 철호가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S병원으로 가. 철호는 갑자기 아내의 죽음을 생각했던 것이다. 운전수는 다시 획 핸들을 이쪽으로 틀었다. 운전수 옆에 앉았던 조수애가 한번 철호를 돌아보았다. 철호는 뒷자리 한 구석에 가서 몸을 틀어박은 채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 있었다. 그때 또 뒤에서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암흑의 경찰서로 가. 눈을 감고 있는 철호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이미 죽었는데 하고 이번에는 다행히 차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 그냥 달렸다. 암흑의 경찰서입니다, 손님. 조수애가 뒤로 몸을 틀어 돌리며 말했다. 가자. 철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어디로 갑니까? 글쎄 가. 아 참, 딱 하나 젖이네. 취했나? 운전수가 조수애를 쳐다보았다. 그런가 봐요. 어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어. 자기 갈 곳도 모르게. 운전수는 기어를 넣으며 중얼거렸다. 철호는 까무룩히 잠이 들어가는 것 같은 속에서 운전수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멀리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애비 구실, 형 구실, 오빠 구실, 또 계리사 사무실 서기 구실.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구나. 너무 많구나. 그래, 난 내 말대로 아마도 조물주의 오발탄인지도 모른다. 정말 갈 곳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건 가긴 가야 한다. 철호는 점점 더 졸려왔다. 다리가 저린 것처럼 머리의 감각이 차츰 없어져 갔다. 가자. 철호는 또 한 번 귓가에 어머니의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며 푹 몰어 쓰러지고 말았다. 차가 내거리에 다다랐다. 앞에 교통신호에 빨간불이 켜졌다. 차가 섰다. 또 한 번 조수애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어디로 가시죠?
그러나 머리를 푹 앞으로 수그린 철호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따르릉 벨이 울렸다. 긴 자동차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철호가 탄 차도 목적지를 모르는 대로 행렬에 끼어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다. 철호의 입에서 흘러내린 선지피가 흥건히 그의 와이셔츠 가슴을 적시고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채 교통신호대의 파란불 밑으로 차는 내거리를 지나갔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계리사 사무실의 서기인 철호는 월남한 가족의 가장입니다. 철호네는 원래 고향에서 좀 산다 하는 지주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주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게 되자 몇 년 전 월남해 서울에서 궁핍하게 살고 있었죠. 그렇게 무기력하게 조용히 숨죽이며 사는 형이 못마땅해 보였나 봅니다. 동생 영호는 법을 뛰어넘어 무모하게도 권총 강도를 하다 감옥에 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철호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 병원에서 숨을 거둡니다. 이런 불행들이 연거푸 벌어졌기 때문일까요? 그 충격 때문에 세상에서 올바르기만 살고자 했던 철호는 그만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철호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범선의 오발탄을 감상하셨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창밖을 보다가 시계를 보다가 하루가 또 이렇게 지나가 그대가 올 거라는 말은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문자를 쓰다가 지웠어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기다림은 아프지 않아 그냥 마음이 무거울 뿐이야 언젠가 그대가 돌아온다면 이 시간들도 의미가 있겠지 그대를 기다려 오늘도 여기서 계절이 바뀌어도 나는 여기 같은 자리에서 그대를 그려 추억을 꺼내다가 미소 짓다가 다시 창밖을 바라봐 혹시 그대도 나를 생각할까 이 밤이 지나면 연락이 올까 바보 같은 기대를 하면서도 나는 또 하루를 보내 기다림은 아프지 않아 그냥 마음이 무거울 뿐이야 언젠가 그대가 돌아온다면 이 시간들도 의미가 있을 거야 그대를 기다려 오늘도 여기서 그대를 기다려 오늘도 여기서
이렇게 그대를 그리워하는 게 아름다운 일이니까. 기다림은 아프지 않아. 그냥 마음이 따뜻할 뿐이야. 그대가 오지 않아도 괜찮아. 이 마음 하나로 충분하니까. 그대를 기다려. 늘 여기서 그대를 기다려. 늘 언제나 언젠가 나를 보며 사랑한다 말해주면 돼.